지금 코로나 백신 시장에서 가장 유망하게 보는 기업들의 데이터를 제가 분석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 드리고 우리와 관련된 종목이 뭐가 있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종목과 이 종목이 오르니까 같이 오르는 그런 뜨내기주들과는 확실하게 옥석을 가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인 종목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왜 이 종목을 주목해야 되는지, 근데 이 종목이 적정 가격이 얼마였는지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에요. 지금 바로 이 내용이 굉장히 핫합니다. 지금 제목 보시면 알겠지만요, 코로나 3차 정점을 향해 가는 미 전세계 확진자 숫자가 무려 4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정확히 구분을 해보면요, 미국은 800만 명이 넘어섰고 유럽은 7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정말 장난 아니죠. 우리 같은 경우는 일 확진자 숫자가 100명 정도 나온다고 해서도 지금도 우리는 굉장히 움츠러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전 세계는요, 일 확진자 숫자가요, 뭐 하루 7만 명, 8만 명, 3만 명, 5만 명씩 정말 난리도 아닌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요, 미국 같은 경우는 45일 만에 200만 명의 확진자가 급증을 했고요. 지금 프랑스도 일 확진자 숫자가 3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프랑스가 지금 인구가 6,7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얼마죠? 대충 5천만 명이라고 칩시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 일 확진자 숫자가 100명 정도인데 그 정도만 돼도 우리 굉장히 이제 겁먹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 6,700만 명이면 우리나라보다 30% 정도 많은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대비해 보면 130명 정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몇만 명이죠? 3만 명입니다. 정말 난리도 아닌 거예요. 우리 입장에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공포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요, 처음 발병했을 때가 뭐 1월, 2월 때이잖아요. 그럼 보시면 여기 지금 이때가 1차 정점입니다. 조금 되다가 지금 보시면 거의 7월, 8월 달에 2차 정점이 왔죠. 그리고 다시금 진정이 됐습니다. 봉쇄 정책을 많이 펼쳤죠. 그리고 렘데시비르도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3차 정점으로 가고 있어요. 대략 지금 숫자를 보면요, 지금 3차 정점까지 거의 근접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3차 정점이 지금 여기까지 올 거라고 본다면 우리한테는 여러모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라면요,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관련된 내용을 굉장히 유심하게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주식 투자할 때 종목 중에서 많이 오른 것들이 아시겠지만 바로 제약바이오주죠. 근데 과연 언제쯤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코로나19 대응에 신중한 접근을 견제해온 파우치 수상이 코로나19 백신은 일러야 내년 4월쯤 보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현재 임상시험 중인 백신 후보들의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돌려 말하면 뭐냐면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유력하게 보고 있는 이 백신 후보들이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4월은 물 건너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도도 우리는 똑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점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임상시험 중에 백신 후보들의 안전성과 효능이 과연 입증이 될까? 이러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 안에서 분명히 우리는 투자 기회를 삼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바로 그러한 내용을 오늘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지금 다양한 백신 후보 물질들이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알고 계신 거 있나요? 여기서 우리가 좀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종목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바로 언급할 종목은 4개고요.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유력하게 본다라기보다는 이거는 실제로 이 시장 업계에서, 그리고 제약바이오 전문가가 정확하게 지금 가장 유망하다고 보는 4개의 파이프라인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유망한 기업의 투자 기회를 말씀드릴 겁니다. 네, 지금 박형수님께서 노바백스,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확합니다. 바로 오늘 이 4개 기업을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데이터는 바로 이 노바백스입니다. 여러분, 노바백스 기억나시나요? 바로 우리나라 국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 노바백스와 관련해서 계약을 체결했죠. 그래서 이 노바백스도 굉장히 중요한 종목 중 하나인데, 이것을 지금 이 시장에서, 그러니까 미국이나 그리고 제약바이오 전문가들도 이 노바백스가 유력하다라고 보는 파이프라인 중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임상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보면요, 제가 임상 일상을 하는 주 목표가 뭔가요? 정확히 말하면 어떤 용량이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주 목표예요. 그 용량에서 안전성과 효능의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A, B, C, D, E 5개 나뉘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용량이 다 다릅니다. 지금 이 모든 백신 임상의 데이터는 임상 1상을 바탕으로 지금 2상을 건너뛰고 3상을 하거나 아니면 임상 2상과 3상을 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임상 1상에서 어떤 용량을 찾는지가 주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데이터를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5개 용량 확인하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이 매트릭스 M1이 뭐냐면요, 면역 증강제입니다. 면역 증강제
증강제가 뭐냐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약을 안 먹어도 감기나 이런 몸살이 걸려도 낫잖아요. 누구는 잠을 잘 자거나 아니면 누구는 소주를 먹는다거나 아니면 뭐 그냥 나는 아파도 그냥 나가 놀면 금방 낫던데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우리 몸 안에 자연적 치유가 되는 면역력이 활성화돼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근데 과하면 우리가 뭐 아토피나 이런 질병이 걸리는 거고, 면역력이 없으면 백혈병이나 이런 질병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면역력의 적당선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백신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있는 면역력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면역 증가니까 면역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면역 증강제를 같이 써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이 노바백스 임상의 특징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총 5가지의 용량을 통해서 어떤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의 가능성이 있는지 투약 용량을 확인한 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5가지 중에 어떤 게 가장 유망한지 그 데이터를 지금 볼 건데요. 바로 이게 안전성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바이오 종목에 투자를 할 때 우리는 안전성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거죠. 우리가 시중에서 예를 들어 약을 사 먹으러 간다고 하면요, 당연히 안전하잖아요. 이 약이 얼마나 효능이 좋냐 안 좋냐를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거지, 안전하지 않은 약을 먹은 기억은 아마 다들 없을 거예요. 심각한 병을 앓지 않는 이상. 근데 그러한 것들은 다 이러한 임상 데이터를 거쳤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오 투자할 때 뭐냐면요, 우리가 효능보다도 가장 중요한 베이스는 뭐다? 안전성입니다. 근데 지금 노바백스 보면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1, 2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한 번 투여했을 때와 2번 투여했을 때 부작용이 어떻게 다른지 이것을 확인한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약의 효능이 좋으면 당연히 부작용도 더 나옵니다. 이거는 기본 상식적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자고요. 약을 한 번 맞는 게 부작용이 많을까요? 2번 맞는 게 부작용이 많을까요? 당연히 2번 맞는 게 부작용이 많이 나오는 게 즉시 정상입니다. 이 회색 부분이 마일드, 그러니까 되게 낮은 수준이고,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이 모더레이트, 적정 수준이고, 노란색 부분이 심각성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당연히 백신을 2번 맞았을 때 파란색이 더 바가 많은 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건 전혀 아니에요. 즉시 정상적인 움직이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심각한 부작용만 없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노란색이 많아서 이거 심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요, 안전성 결과에서는 심각한 이상 반응이나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예방접종 할 때는 대부분 참가자에게서 경미한 국부 및 전신 반응이 관찰됐어요. 그러니까 조금 통증이 온다거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해서 조금 욱신거리나 이런 부분은 관찰됐는데, 심각 수준의 부작용은 1차 접종 후 2명, 2차 접종 후 8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부작용 같은 경우는요,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괜찮아졌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노바백스의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일상을 봤을 때 이 노바백스는 일단은 안전하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 몸을 공격하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 몸에 약을 먹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항체가 형성됩니다. 바로 그것을 결합항체라고 해요. 근데 결합항체는 제가 뭐라 그랬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퍼뜨리지 못하게 얘네를 가두는 역할만 합니다. 그러니까 방어적인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중화항체, 가두기만 하면 코로나가 아직 살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를 공격해서 죽이는 항체가 바로 중화항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는 본격적으로 효능의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연두색 부분이 뭐냐면 어스프터니, 이게 뭐냐면 무증상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아웃페이션 심트,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외래 입원 환자, 그리고 하스피랄 이제 입원을 한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입원한 사람이 가장 심각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의 이제 혈장에 있는 항체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항체에 있는 혈장을 말한 건데, 내가 코로나 걸려서 되게 심각해서 병원에서 입원을 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몸 안에 있는 항체 숫자가 많을까요? 아니면 입원 안 해도 돼요. 코로나 걸린지도 몰라, 그냥 무증상입니다. 그냥 이렇게 난 사람도 많거든요. 그 사람 안에 있는 항체가 많을까요? 어떤 게 항체가 숫자가 더 많을까요? 정답은 아픈 사람이 많아요. 왜? 우리 코로나가 걸리면요, 이 어쨌든 간에 이 우리 몸 안에 면역체가 작용해서 이 코로나를 죽이려고 작용하기 때문에 항체가 많이 형성됩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가 더 세면 우리가 몸 안에 막 퍼져가지고 중증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는 거거든요. 이 외래적으로 입원, 그러니까 코로나 증상이 심각한 사람의 항체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입원한 사람들의 항체 수준과 비교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수준과 비교하면 이 약의 효과가 있는 거고요. 적어도 이 숫자보다 높아야 되는 게 이 약을 내가 먹는 의미입니다. 여기 보시면 위약군, 그러니까 위약은 뭐야? 가짜약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너 이거 코로나 백신이야, 날 거야 라고 말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약에 효과가 없는 것을 맞췄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거 보이시나요? 보시면 숫자가 113이죠. 그러니까 보면 지금 거의 효과가 없죠. 항체가 형성이 1도 안 된 겁니다. 근데 지금 노바백스의 약을 투여를 받았어요. 25g에 투여를 받을 때 570으로 늘어납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5g을 이제 2번 맞고 면역 증강제와 같이 맞췄더니요, 이게 지금 보이시나요? 63,160 나왔습니다. 그리고 25g을 맞췄더니 47,520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25g과 면역 증강제를 한 번과 2번 했더니 2,932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어떤 게 가장 높나요? 바로 이 세 번째 용량이 가장 높죠.
그러면 이 6만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 숫자인지 우리는 그걸 항상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가 보면 6만이 높은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실제로 코로나 혈장 샘플 중에서 입원한 환자의 샘플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 환자의 샘플이 8,344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 노바백스의 지금 임상 1상에서는 이 백신을 맞았을 때요. 일반적으로 항체 수준이 8배까지 늘어났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백신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당연히 맞겠죠. 오, 효능이 굉장히 좋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네, 바로 중앙체입니다. 왜? 중앙체는 이 바이러스, 그러니까 지금 8배가 많은 63,160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왔을 때, 예를 들어 코로나가 8개가 침투했더라면 그 64개가 이것을 감싸 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지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죽여 없애야 되잖아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게 중앙체입니다. 중앙체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기 보시면 역시나 이 하스피탈리즈가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숫자가 지금 보시면 983입니다. 한번 보자고요. 역시나 위약구는 전혀 효과가 없죠. 중앙체 형성이 전혀 안 된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역시나 이 세 번째를 보자고요. 3906이 나왔죠. 그리고 네 번째 25g을 보면 3305가 나왔습니다. 이 3906이 어떤 정도 숫자인지 역시나 비교를 해보면요. 보이시나요? 네, 4배 정도가 중앙체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임상 1상과 굉장히 극소수인 데이터긴 하지만 노바백스가 굉장히 우수한 데이터가 나온 걸 볼 때 조금 가능성이 있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첫 번째 후보인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왜 시장에서 유력하게 보는지, 왜 전문가들이 유력하게 보는지가 여기 명확하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데이터를 볼 때 이 노바백스가 좀 기대해 볼 만하네 라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노바백스와 연결되어 있는 종목이 뭐가 있죠? 정확하게 말하면 SK 바이오 사이언스입니다. 근데 이제 그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게 SK 케미칼이니까 어쨌든 간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종목이 바로 SK 케미칼이라고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은 뭐냐면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제가 앞서에서도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그때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을 멈춘 이유는 임상 1상과 2상에서 1077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했는데 임상 1상과 2상에서 횡단 척수염 부분이 발생해서 임상을 중단했죠. 근데 이 횡단 척수염 같은 부분은 이 백신을 먹었을 때 드물게 부작용으로 나오는 사례이기 때문에요. 이 약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분석을 했더니 연관성이 없다라고 해서 임상 1 이상을 무난하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영상에서 올리고 나서 멈춘 부분은 임상 3상에서 다시금 영국에서 진행하는 여성 환자가 횡단 척수염 부분이 발생해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돼서 임상을 멈췄는데 역시나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분석을 통해서 했더니 이 아스트라제네카 약은 상관이 없다라고 해서 다시 임상 재개를 권고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 영국과 브라질, 인도에서는 다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열, 피로, 두통, 관절염, 불쾌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파라세타몰이라는 게 보시나요? 이거는 위드고 여기는 노입니다. 이게 뭐냐면 진통제예요. 주사를 맞으면 아플 수 있으니까 이것을 그냥 같이 먹어서 최대한 부작용을 줄이는데 이것을 먹는 게 효과가 좋은지 아니면 이걸 안 먹고 해도 효과가 좋은지 그러니까 같이 한 거예요. 부작용을 볼 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진통제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같이 먹으니까 당연히 어떤 부작용 부분에선 진통제를 먹는 게 더 좋겠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상식을 바탕으로 이게 과연 상식적으로 움직였는지 한번 보자고요. 여기 보시면 진통제를 먹은 부분, 여기가 이제 먹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이 세 번째, 네 번째는 뭐냐면 이제 수막구균 백신이에요. 전혀 코로나와 상관없는 백신을 맞춘 거죠. 앞서 노바백스는 가짜 약간 플라시보 위약을 먹였잖아요. 근데 이것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위약을 먹인 게 아니라 수막구균 백신이라는 그런 부분에 다른 질병에 효과가 있는 약과 비교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차이점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역시나 아스트라제네카도요. 어떤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임상 1, 2상에서 횡단 척수염 부분에 있어서 멈춘 이슈는 있었지만요.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를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이 무난하게 안전성에서는 통과를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이 노바백스나 이런 부분은 많아봤자 100명 정도인데 지금 이 아스트라제네카 임상 1 이상에 참여한 환자 수가 몇 명이냐면요. 1077명입니다. 여러분들이 1077명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될 건데요. 보통 제가 제약바이오를 분석해봤을 때 항암제 같은 걸 했을 때요. 임상 3상이 가장 많은 환자를 하잖아요. 그때 해봐야 500명입니다. 근데 이제 지트리베이트 같은 경우는 임상 3상을 3번 하는데 500명씩 3번에서 보통 1000명에서 2000명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1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느 정도 숫자면요. 보통 임상 3상을 할 때 숫자일 정도로 굉장히 많은 환자의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다? 이 데이터는 꽤나 신뢰성이 있다. 당연한 거죠. 10명에서 100명 사이의 데이터와 1000명의 데이터를 표본으로 비교한다면 당연히 1000명의 데이터가 신뢰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신뢰가 있는지 아닌지는 이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가장 흔한 부작용은 피로입니다. 피로 같은 거는 굉장히 많았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건데 중요한 것은 아스트라제네카는 심각한 부작용 수준이 없었습니다. 1077명을 대상으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임상 1, 2상은 안전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넘어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약을 한 번 맞을지 그리고 두 번 맞을지도 결정합니다. 임상일상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적정 용량을 찾는 거라고 했죠. 적정 용량은 당연히 이것을 한 번 맞는 게 좋을지 두 번 맞을지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이게 퍼스트 도즈 보이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한 번만 투여한 분, 그리고 여기 보시면 두 번,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퍼스트 도즈와 세컨드 도즈를 보면요 거의 차이가 없죠. 아스트라제네카 좀 신기한 게 뭐냐면요, 첫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약을 한 번 맞는 것보다 두 번 맞는 게 상식적으로 볼 때는 부작용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약은 효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약의 부작용이 더 많은 게 기본적인 거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두 번째 맞은 환자의 부작용이 더 낮습니다. 신기하죠?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맞을 때 페인, 고통이 좀 있어요. 근데 지금 다 마일드잖아요. 노란색이 마일드거든요. 그러니까 별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따끔하는 정도,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두 번 맞았는 데는 고통이 거의 없죠. 그리고 텐더리스도 첫 번째 맞을 때 이렇게나 마일드 부분은 있지만 두 번째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볼 때 뭐냐면요,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첫 번째 맞았을 때보다 두 번째 맞았을 때 더 안전하다. 그래서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임상 3상에서도요, 한 번만 맞는 것과 두 번 맞는 것을 모두 다 지금 임상 3상을 실험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확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리를 해보면 안전한데 한 번 맞는 것도 안전했지만 두 번째 맞는 것은 더 안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약에 효능이 있는지 아니면 효능이 없는지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 봐야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합항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코로나가 침투했을 때 방어하는 역할이라고 했고, 그 다음 중화항체 같은 경우는 이것을 방어해서 가둬둔 것,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여 없애는 게 중화항체라고 그랬죠. 바로 이 데이터는 방어 역할을 하는 결합항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 역시나 건강한 사람들의 혈장 샘플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심각한 사람들 상태가 더욱더 이 혈장이 많겠죠. 아까 제가 외래 입원한 환자에 당연히 많다라고 한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스마트군의 백신을 맞춘 환자들을 보면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 데이터는 몇 명이냐면 바로 131명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몇 명 맞췄냐라고 한다면 129명 맞췄습니다. 프라임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한 번만 맞춘 겁니다. 한 번만. 보시면 28일째 되는 날 가장 높은 숫자가 났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검은색으로 선이 그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중간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간값. 지금 이것은 다양한 환자들이 나왔을 때 범위고, 이 검은색이 중간값인데 이제 중간값이 중요한 거예요. 평균치니까. 근데 보시면 28일째 가장 정점을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대로만 나온다라고 한다면 보통 한 달 지나고 나서 백신이 효과가 발휘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근데 이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갔냐, 56일까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어느 정도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임상 1, 2상 데이터를 보면 뭐냐면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두 달까지는 이 백신의 효과가 어느 정도 유지는 된다라는 것이 데이터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두 달 이상의 데이터를 확인 안 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지금 조금 꺾였잖아요. 그죠? 그걸 볼 때 아마도 이것은 두 달까지가 한계이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막 기사 보면요,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맞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기사 되게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이유인 거예요. 데이터를 보면요, 보통 한 달이 정점이고 두 달째까지는 유지되긴 하면 조금 꺾일 조짐이 보이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도 그런 조짐이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보시면요, 여기 지금 이 데이터를 비교해 보자고요. 중간값이 여기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코로나로 심각한 사람들의 혈장 샘플이 가장 중요한 잣대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이 부분이 녹색이에요. 대충 중간값이 한 요 정도라고 본다면 대충 이걸 선을 그어볼게요. 실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조금 떨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뭐냐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이 지금 결합항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수준의 데이터는 조금 못 미쳤어요. 근데 아예 못 미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어느 정도 괜찮은 데이터입니다. 이걸로 나와도 우리는 충분히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아까 노바백스처럼 와우 되게 좋네라고 말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기대하는 정도의 수준까지만 나왔다. 근데 조금 아쉽다? 요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 프라임 부스트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것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두 번 맞춘 겁니다. 언제 맞췄냐고요? 바로 28일 때 한 번 더 맞춥니다. 그래서 이때 맞추고 이때 한 번 더 맞춰서 총 두 번을 맞춘 게 바로 프라임 부스트군이에요. 그러면 이게 몇 명이냐? 1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데이터는 어쨌든 간에 신뢰는 할 수 있지만 너무 표본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맹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참고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10명 정도, 1077명이 임상을 참여했는데 그 중에 10명만 두 번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 내용을 보면요, 여기 보시면 역시나 28일째 많이 올랐죠. 근데 놀랍게도 35일째 더 오릅니다. 보면요, 35일째 최정점을 오르고 28일째 한 번 더 맞췄더니 56일까지 어느 정도 유지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도 역시나 조금 떨어지긴 하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데이터를 비교해보자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56일째 비교해보면 여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임상 3상을 지금 이 한 번만 투여한 군과 두 번 투여한 군 동시에 확인하고 있다고 했죠. 그건 뭐냐면 안전성에서도 두 번 투여했더니 더 안전했어요. 한 번 투여도 안전해, 두 번 투여도 안전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효과도 확인해봤더니 지금까지 결합항체 부분까지 보면 두 번 맞춘 게 어느 정도 효과가 더 한 번 맞춘 보다 효과가 나왔어요. 그럼 이 표본을 보자고요. 역시나 지금 보시면 어느 정도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요구하는 정도까지는 충분히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를 정리해보면요, 한 번만 맞췄을 때는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충분히 결합항체 수준을 보였고 1077명을 임상으로 대상을 했을 때 그 중에서도 129명에서는 표본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119명의 데이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10명만 따로 떼서 두 번을 백신을 맞췄더니 그 수준은 임상 129명을 투여해서 본 한 번만 맞췄을 때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결합항체가 보였고, 이 정도 수준은 건강한 사람의 혈장세포가 비교했을 때도 매우 우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다음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중항체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이 데이터가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고, 백신이라는 데이터를 볼 때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요, 중항체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PRNT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PNA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중항체를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 두 가지 모두를 통해서 중항체가 어느 정도 형성됐는지 그것을 비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모두 다 해서 잘 나오는 게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 여기 PRNT는 잘 나왔는데 PNT를 잘 안 나오면 데이터의 신뢰성이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보통적으로 이 PRNT와 PNA를 모두 다 확인한다. 그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어떻게 나왔는지. 자,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이 지금 빨간 네모 박스 보이시죠? 이거는 역시나 중간값입니다. 평균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보면 잘 나온 사람도 있고 아래 나온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그 중간값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patient with PCR confirmed 보시나요? 이게 지금 5명입니다. 그리고 이건 3명.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에 확진자에 걸린 사람들의 중항체가 중요하다 그랬죠. 건강한 사람들은 당연히 건강하니까 중항체가 그렇게 활성화가 안 돼 있을 거예요. 건강하니까. 왜? 중항체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투입됐을 때 내가 이걸 죽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가 아플 때 더 많이 형성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코로나에 걸린 환자의 중항체가 많겠죠. 그럼 대충 이거 중간값을 매긴다라고 한다면요, 요거는 요 정도 수준이겠죠? 가운데의 점이겠죠? 그리고 여기 또 역시나 중간값을 매긴다라고 본다면 대충 요 정도 될 겁니다. 그럼 요 정도 수준의 이제 중항체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한번 보자고요. 보시면 이제 44명을 대상으로 그 부분을 확인했는데요, 28일 부분에서 지금 중항체가 형성되는 조짐이 보이죠. 그리고 56일까지가 되면 더 많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중간값을 보면요, 조금 아쉬워요. 근데 이게 많이 아쉽기라기보다는 어쨌든 올라온 숫자를 보면요, 코로나 확진 걸린 사람들이 가장 적게 형성된 중항체 형성과 비교해보면요, 어느 정도 그 범위 안에는 들거든요. 범위 안에 들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나 중항체를 볼 때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우수하다, 코로나를 충분히 막을 수는 있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프라임 부스트는 뭐라 그랬죠? 바로 이 백신을 두 번 맞춘 사람입니다. 백신을 두 번 맞췄을 때 결합항체 부분에서 분명히 우수함을 우리는 확인했어요. 그러면 중항체도 한번 우수했는지 확인해 보자고요. 지금 보시면 단위는 똑같습니다. 단위는 똑같은데 보시면요, 역시나 28일 때부터 반응이 나타나죠. 근데 56일 때 더 많이 나타납니다. 중간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중간값이 보시면요, 훨씬 42일 때보다 56일 때 중간값이 높습니다. 역시나 이때 참여한 환자는 10명이죠. 근데 놀랍게도 10명 모두 다 우수한 수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효과로 따지면 100%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이 한 번 맞췄을 때는 44명 중에는 한 달까지는 100%였어요. 근데 56일 때까지 갔을 때만 하더라도 조금 줄었죠. 한 90%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두 번 맞췄을 때 표본이 적긴 하지만 두 번 맞췄을 때 어떤 확률로 따지면 훨씬 더 효과가 좋다. 이 표본을 보자고요. 건강한 사람의 이제 혈장세포는 3명이고 역시나 코로나 확진자 숫자 샘플은 5명입니다. 그러면 이 숫자는 똑같아요. 근데 역시나 지금 보시면 두 번 맞췄을 때 훨씬 더 범위가 높은 걸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스트라제네카를 개인적으로 기대할 때 어떻게 기대해야 되냐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두 번 맞았을 때 효과가 조금 더 좋을 수 있는 조짐이 보였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아스트라제네카 1회를 투여한 데이터보다 2회를 투여한 데이터에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기대해볼 법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PNA 방식도 한번 보자고요. 여기는 보시면 지금 5명밖에 없었고 여기는 146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이게 조금 더 우리가 믿을 수 있겠구나. 절대 이걸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같이 본다라고 한다면 이것에 우리가 조금 더 중점을 두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데이터의 표본이 더 많으니까. 그럼 한번 보자고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 몇 명을 맞췄냐? 38명을 맞췄습니다. 28일 뒤부터 조짐이 나타났어요. 근데 지금 이게 중간값이죠. 중간값이 지금 여기 평균치에 드나요? 아쉽지만 못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데이터는 아쉬운 거예요. 왜? 적어도 이 여기쯤에서 놀아야 되는데 지금 거의 하단에 거의 걸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한 달까지만 해도 39명 중에 38명 효과가 나왔습니다. 거의 100%란 거예요. 한 달까지 어쨌든 효과가 나오긴 하지만 건강한 사람의 혈장 수준까지는 조금 못 미쳤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요, 이게 40일, 그러니까 한 달치가 좀 넘은 걸 보자고요.
넘은 거를 보면요, 거의 지금 건강한 사람의 혈장세포 범위 안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거 지금 한 번만 맞춘 거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한 번만 맞췄을 때도 어쨌든 중앙체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코로나를 죽이고 없앨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했다. 여러분들 모더나에 대해서 많이 아실 겁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도 아시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모더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했죠. 그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논문에서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더나를 다시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어요. 저 역시도 이걸 분석하면서 데이터를 좀 보면요, 모더나도 역시나 백신을 한 번 맞추는 거, 두 번 맞추는 걸 같이 확인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지금 보시면 이 노란색이 심각한 거고, 이제 흰색, 회색이 가장 이제 경미한 정도 수준이고, 이제 마더레트 파란색 부분이 어느 정도 중등도 수준인데, 지금 보시면 역시나 두 번 맞췄을 때 조금 더 심각성이 있죠. 근데 모더나도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두 번 맞추든 한 번 맞추든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노란색이 있다고 해서 와 이거 모더나 엄청 심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이런 부분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고 시간이 지나면 없어졌습니다. 자연 치유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더나도 어쨌든 간에 이 데이터를 볼 때는 충분히 안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넘어가면요, 바로 이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결합항체와 그리고 중항체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여기 A와 B, 이게 바로 결합항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방어적인 역할하는 역할이고요. 여기 C,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PNA, PRNT, 이게 바로 뭐라 했죠? 중항체입니다. 두 개 다 확인해야 된다고 했죠. 바로 이 아랫부분이 중항체 부분이고 공격적인 역할, 그러니까 코로나 발생을 죽여 없애는 데이터고, 위에 있는 AB가 코로나가 왔을 때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하고 가두는 역할하는 방어적인 역할하는 데이터가 바로 AB입니다. 자, 한번 보자고요. 이 숫자는 안 나왔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이 바를 통해서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네, 똑같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혈장세포의 중간값이에요. 제가 아까 뭐라 했죠? 이 네모가 바로 중간값입니다. 이 네모 범위 안에 있거나 네모보다 높으면 우수한 거고, 네모 범위 안에 있으면 괜찮네, 이 약의 효과가 있는, 딱 합격 커트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모더나 같은 경우 쉽게 말하면 25, 100, 250 이렇게 세 가지의 용량을 확인했어요. 자, 한번 가능성을 보자고요. 어떤 용량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지금 보시면 25g의 효과를 확인했을 때,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다 한 달쯤에서 효과를 확인했죠. 보통 백신이 한 달 뒤가 지났을 때 효과가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9일에서 36일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보시면 모더나 같은 경우 36일에서 가장 높았죠. 네모 박스가 평균치라고 했습니다. 평균치가 가장 높았습니다. 100g 보자고요. 100g도 높았죠. 근데 여기랑 비교해보면 조금 더 100g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100g 부분에 있어서 지금 모더나가 25보다 효능이 더 좋구나, 임상 1상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50을 보자고요. 250은 거의 유사합니다. 조금 더 높아요. 근데 거의 유사한 수준이지만 비교하자면 조금 더 높은 수준이 250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가두는 방어적인 역할을 했을 때는 100g과 250g이 매우 유사한 수준이다. 그럼 이걸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건강한 사람의 혈장 샘플입니다. 보시면 다 위에 있죠. 그러니까 모더나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시장에서 왜 이렇게 좋게 봤는지 우리는 이 데이터를 보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한 가지 더 봅시다. 결합항체도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거든요. 이것도 쉽게 말하면 리세터 블라인드 도메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있는 ACE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블라인딩, 그러니까 이 수용체를 막으면 코로나가 안 들어오겠죠. 그 막는 게 바로 리세터 블라인드 도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이 데이터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25, 100, 250 역시나 같이 확인했습니다. 보시면요, 25 부분에 있어서 역시나 57일까지 가장 유사한 수준이 유지가 됐어요. 그죠? 근데 지금 100g 부분도 보자고요. 보면 25보다 훨씬 조금 더 높은 수준에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이 36일만 보면 보통 이 정도가 가장 지금 높았습니다. 한 달째 가장 높았고 57일까지 유지는 됐지만 조금 떨어지는 게 미세하게 보일 거예요. 미세하게 보일 겁니다. 이건 여러분 복습하면 되고요. 250 보자고요. 250도 보시면요, 지금 36일에서 가장 높았고 보시면 57일 조금 떨어졌죠. 조금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혈장세포가 비교를 해보자고요. 여기가 중간값입니다. 다 중간값 위에서 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뭘 의미하냐면요, 적어도 모더나의 주사를 맞았을 때, 코로나의 백신을 맞았을 때는 방어적인 역할을 하는 결합항체 부분은 엄청나게 효과가 좋구나. 그럼 한번 중항체를 보자고요. 100g 부분 볼까요? 요 정도가 나왔죠, 중간값이. 근데 보시면 당연히 높죠? 그럼 이게 57일까지 어느 정도 유지가 됐습니다. 중간값이 거의 비슷해요. 57일까지 거의 두 달까지는 중항체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250을 맞췄어요. 요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57까지 좀 떨어지죠. 거의 유사합니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어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 보면요, 지금 건강한 사람의 중앙체 혈장 샘플을 보면요,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평균치의 상단에서 둘 다 놀고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결합항체와 그리고 중항체 중에서 PVNA까지만 보더라도 와우, 모더나 괜찮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PRNT를 한번 보자고요. 여기는요 25g과 100g만 확인했어요. 아쉽지만 250g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100g 부분이 확실하게 더 높죠, 평균치가. 근데 지금 건강한 사람의 혈장 샘플이 지금 3명 요 정도인데 중간값이 뭐 요 정도라고 본다면 훨씬 더 높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더나는 뭐냐,
100g으로 임상 3상을 진행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빌 게이츠가 가장 유망하게 보고 있는 파이프라인,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의 파이프라인입니다. 여기 보세요. 리셉터 브라인드 도메인 RBD라고 나오죠.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게 코로나입니다. 빨간색 부분이 이제 우리 인체에 있는 수용체 ACE와 결합을 해서 우리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는 정확한 통로거든요. 빨간색 부분을 확대하면요, 이렇게나 많은 부분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리셉터 서밋은 뭐냐면 RBD가 이거잖아요. 리셉터 브라인드 도메인. 그러니까 이 부분만 막는 부분이고 이게 두 가지고, 여기는 스파이크 안티젠 홀 프로틴,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단백질을 다 막는 게 이 두 가지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 하나만 막는 게 효과가 더 좋을까? 아니면 밑에 있는 전체를 다 막는 게 효과가 좋을까? 상식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전체적으로 막는 게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학적으로 파고들면 그거는 저는 의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면 화이자와 바이오엔텍 같은 경우는 이 부분만 한 번 맞췄고요, 나머지 다 두 번을 맞췄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은 기본적으로 두 번 맞추는 게 효과가 좋을 것이다 라고 어느 전제를 깔고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 보자고요. 이것은 바로 안전성입니다. 그러면 우리 화이자가 얼마나 안전했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이 두 번째와 세 가지 있죠. 요거와 요거만 지금 임상을 비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1과 2를 비교하는 겁니다. 역시나 도즈 1 한 번만 투여했을 때, 도즈 2 두 번만 투여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도즈 2가 당연히 부작용이 조금 더 나올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요, 거의 유사하죠.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어쨌든 간에 화이자 바이오텍도 기본적으로 노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모더나 똑같이 안전하다. 그러니까 이게 안전한 건 기본 베이스로 깔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넘어가 봅시다. 지금 B1 데이터와 B2 데이터를 비교하는 겁니다. 주황색과 파란색을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중에 어떤 게 우수한지를 확인하는 게 이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의 주 목적이었거든요. 여기서 우수한 것을 바탕으로 당연히 임상 3상을 진행하겠죠. 그죠? 그럼 보자고요. 이게 바로 건강한 사람의 혈장 샘플입니다. 이 네모가 제가 어느 정도 평균치라 그랬죠? 요 정도가 평균치라고 보시면 돼요. 세 가지 용량을 확인했습니다. 보시면 10g도 높았지만 30g이 굉장히 높죠. 숫자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보면요, 여기 단위가 달라요. 여기는 3,000, 5,000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23,000, 12,000입니다. 그러니까 30g 부분에 있어서 가장 화이자 바이오텍 효과가 좋았어요. 결합항체 부분에 있어서. 그럼 B2 기본적으로 역시나 20g이 가장 높긴 높았습니다. 근데 30g도 보면 높긴 높았지만 20g에 비해서 조금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연령대가 이제 고령층. 이 고령층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코로나 같은 경우는요, 고령층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령층의 데이터가 중요한데 화이자 바이오텍이 유일하게 지금 고령층의 데이터를 따로 제시했어요. 조금 더 화이자 바이오텍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빌 게이츠가 이 종목을 유망하게 보는지 우리는 이 데이터만 보고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얘네는 고령층을 따로 해봤구나. 자, 그럼 봅시다. 10g, 20g, 30g 보면요, 역시나 지금 고령층에서도 지금 보면 20g에서 가장 효능이 좋았어요. 근데 보시면요, 18세, 55세에서는 지금 보면 30g이 가장 효과가 좋았잖아요. 근데 65세, 85세는 20g이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럼 화이자는 고민할 겁니다. 뭐로 해야 되지? 아마 고민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자고요. 두 번 한 노령층, 고령층 보면요, 지금 보시면 역시 30g이 당연히 봐도 높죠. 7,900입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B2 부분에 있어서 30g이 충분히 우수한 수준의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결합항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중화항체로 가자고요. 비교 대상을 보자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중각값이 이 박스죠. 요 정도 숫자라고 보자고요. 근데 보시면요, B형 같은 경우는 지금 30g을 보자고요. 훨씬 높죠. B2, 그러니까 두 번 맞을 때 보자고요. 여기 보시면요, 이게 더 높아요. 이제 고령층을 보자고요. 고령층은 20g이 더 높죠. 이상하게 고령층에서는 20g이 더 효과가 좋은 거예요. 한 번 맞았을 때. 그럼 B2를 보자고요. 어디가 높나요? 네, 30g이 높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시나 여기도 지금 20g이 더 높죠. 20g 근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이 평균치보다만 높으면 되는 거예요. 과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여기서 어떤 거를 통해서 진행할까요? 전반적으로 볼 때 화이자 바이오텍의 데이터가 충분히 괜찮아서 바로 이 B2 부분으로 임상을 진행합니다. 굉장히 우수하게 잘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게 보이시죠? 그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커트라인입니다. 커트라인 80점 나오면 합격하는 거예요. 노바백스는 거의 100점이 나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80점 나왔습니다. 그래도 합격인 거예요. 모더나도 거의 제가 볼 때 99점 나왔습니다. 이 화이자 바이오텍도 거의 한 100점 나온 거예요. 99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4개의 치료제가 정말 이 데이터를 봤을 때는 가능성이 보이네. 근데 백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안전성입니다. 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백신을 맞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맞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치료제는 뭐죠? 코로나에 걸려서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이 건강하려고 맞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백신 치료제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뭘까요? 안전성입니다. 근데 임상 3상은 10,000명, 30,000명, 50,000명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이렇게 10,000명 단위로 넘어가면 안전성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이 됩니다. 사실 이러한 바탕에서 효능은 조금 가능성이 있지만 이 앉아서도 어쨌든 괜찮다라고 우리가 봤지만 이게 임상 3상까지 간다라고 보장할 수 없어요. 이건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쉬운 임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4개가 다 실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꼭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기사를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정부 지원금 최대 10억 달러 받았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1인당 백신 복용 횟수는 이해하면 50%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근데 보세요. 바이오엔테크, 미국 제약, 화이자 방금 보셨죠? 그 데이터는 뭐죠? 백신 복용 횟수는 이해하며 60%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B2 데이터 보셨죠? 훌륭한 거. 여기 보시죠. 10% 효과가 나오죠.
지금 보면 어쨌든 간에 이 기사를 보면 아스트라제네카보다 바이온테크의 효과가 더 10%의 프리미엄을 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 기사가 이해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기사가 이해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시장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EU 검토 개시. 보시면 백신 후보 물질 중 최초로 롤링 리뷰 절차가 적용됐습니다. 여러분 롤링 리뷰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저도 분석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EMA, 우리나라 치면 이제 식약처죠. 식약처에서 유망한 치료제 또는 백신에 대한 검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롤링 리뷰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약이 만약에 3상이 잘 나오면 바로 허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약의 데이터가 나오고 분석하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빨리 이제 검토할 건 검토하자 이겁니다. 그래야 빨리 이게 데이터가 잘 나오면 이제 시판을 하자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왜 이걸 할까요? 유망한 치료제 또는 백신. 저는 이게 유망한 백신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유망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서 유망하게 보는 백신, 그리고 EU에서도 유망하게 보는 백신 중에 하나가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바로 처음으로 롤링 리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전체적인 검토 일정은 아직까지 예상할 수 없지만 여기에 소요되는 기간은 롤링 리뷰 검토 절차의 적용 대상이므로 선정된 만큼 통상적인 평가 절차에 비하면 상당히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통 우리가 약을 시판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이 약을 시판하는데 그 문서가 몇만 장이나 되고요. 보통 한 1년이 걸립니다. 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미리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첫 번째 타자가 바로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빌 게이츠가 가장 유망하게 보고 있는 화이자와 바이온텍의 백신도 지금 두 번째로 사전 검토가 들어왔습니다. 똑같이 유럽에서요. 보시나요? 아스트라제네카 이어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유럽에서는 화이자 바이온텍과 아스트라제네카 이 두 개를 가장 우선순위를 보고 있어요. 우리 아까 데이터를 볼 때는 노바백스도 괜찮았잖아요. 모더나도 괜찮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두 개는 지금 롤링 리뷰를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 나중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검색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전문가들, 그러니까 완벽히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박사급의 인력들은 지금 화이자 바이온텍과 아스트라제네카를 가장 유망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여기 보시나요? 근데 캐나다에서는 코로나 백신에 있어서 모더나의 순차 심사를 돌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캐나다에서는 모더나를 되게 유망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모더나만 봤을까요? 캐나다는 가장 앞선 백신으로 알려진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까지 3개 모두 실시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롤링 리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캐나다랑 국가에서도 결국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이 3개가 지금 현재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롤링 리뷰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공통적으로 들어간 게 뭐죠?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우리 종목과 연관성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죠? 바로 우리는 이 종목을 굉장히 주목해야 돼요. 34만 2천 원이 저는 적정 가치인지는 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 시총이 얼마인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거예요. 아마 4조 정도가 나올 건데 이 시총을 여러분들이 각각 노바백스, 바이온텍, 그리고 위에 말씀드린 모더나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근데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왜? 이것을 직접 개발하는 건 아니고 생산만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를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최선의 비교 대상은 위에 보신 기업을 시가총액을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나름의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SK케미칼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노바백스 이 두 개에 대해서 생산 계약을 맺은 회사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이 데이터를 볼 때 아스트라제네카가 충분히 합격 커트라인에 걸쳤고 유럽과 캐나다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유망하게 보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입니다. 근데 이 화이자는 우리나라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기업은 없고요. 만약에 그 가능성을 따지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왜? 어쨌든 CMO 업체니까.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기업은 SK케미칼이다.